이 땅 한반도에는 단군 이래 반만 년간 세워졌다 쓰러져간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어떤 이름의 경우에는 역사당 단 한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이름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나라 이름으로 중복되어 쓰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굵직한 역사적 자취를 남긴 국가들이 이 경우에 속했죠. 그 중에서도 우리 근대이전 역사에서 중요한 국가가 2개 있는데 바로 고려와 조선입니다. 고려는 과거 고구려의 본명인 고려를 그대로 쓴 사례이며, 조선 역시 과거의 고조선의 이름을 그대로 쓴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은 바로 직전의 대한제국에서 따왔습니다. 일단 고려는 700년 역사의 고구려에서 가져왔고, 조선은 반만 년 전에 세워진 나라 고조선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3년 정도를 존속했던 대한제국에서 가져온 이름이죠. 13년. 고구려나 고조선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 정도로 짧은 존속 기간을 가졌던 나라의 이름을 이어받은 걸까요? 게다가 대한제국은 국권 피탈로 이어진 비운의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제국이란 4글자 중 한이라는 글자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적어도 이 글자 하나만큼은 고려와 조선이 가지는 상징성에 절대로 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압도한다고 할까요? 한, 대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사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모 드라마에서는 사만 제일검이라는 칭호를 가진 캐릭터도 나오던데, 여기서 사만은 당시 한반도 전체를 부르던 말이었죠. 사만이 그런 뜻이라고 수험 한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사만은 3개의 한, 즉 마한, 변한, 진한이라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집단들은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터잡던 시기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사이의 시대에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던 소국들의 새 연합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새 연합체의 구성원들인 소국들은 각각 한이라고 불렸죠. 그렇다면 이 한을 나타낼 때 쓰던 한자 한은 어떤 이유로 이 나라들을 표기하는 글자가 된 걸까요? 먼저 이 한자의 뜻을 살펴볼까요? 이 한자가 등장하던 초기에는 우물난간이란 의미로 쓰였고, 세월이 좀 더 흘러 중국 전국시대의 칠웅 중 일국을 일컫는 말로도 쓰였으며, 요새는 거의 한국을 의미한 뜻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자의 원래 뜻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물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 전국시대 한나라의 후손인 것도 아니죠. 다만 이 한자가 고대의 순 우리말로서 이 나라들을 가리키는 어떤 말과 비슷한 발음을 가졌기에 이 말을 차용해 쓴 것입니다. 한 설에 따르면 그 시절 발음으로는 가르 또는 가라라고 읽었다는데, 이 경우 이 말은 삼국시대의 소국연합인 가야와 같은 어원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설에 따르면 순 우리말로 아주 넓다든지 많다든지의 의미로 쓰이는 한에서 왔다고도 하고,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왕을 일컫는 말인 칸 또는 한에서 나왔다고도 합니다. 아쉽게도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말이다 보니 뭐가 만든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 말이 이 땅에 뿌리 내린 이상 이 말은 굉장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마한, 변한, 진한의 사만이 모두 사라지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한반도는 또 다른 새 나라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사만을 이 새 나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삼국시대 이후 사만은 한반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확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후 삼국이 하나가 되는 통일신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북방의 발해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내용 전개의 편의상 신라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고들 말합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한 거죠. 삼국 통일이란 말은 마치 삼국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통일은 외세를 끌어들인 비겁한 방법이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는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세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삼국시대의 전쟁은 서로 통일이란 목표를 놓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낭만적인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남이고 적국인 나라끼리 어떤 더러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멸망시키려 드는 치열한 적자 생존의 현장이었죠. 신라는 이 현장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라가 상대국을 정복했기에 치러야 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했겠죠. 신라는 자신과 죽도록 싸워왔던 적국의 백성을 이제는 자신의 백성으로 끌어안아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 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사만일통이라는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상의 핵심은 사만이 수백 년간 해온 전쟁은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었고, 신라가 여기서 승리했으니 사만의 백성은 이제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였죠. 즉 정복을 통일로 승화하는 작업을 하려 했던 거죠. 이를 위해 신라는 전국을 9개의 행정구역과 5개의 주요 도시로 재편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을 신라 골품제 하의 육두품 귀족으로 편입해주는 등의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사만일통 정책은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미약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라의 지도층은 사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옛 신라의 좁은 영역에서 그들만의 권력 다툼에 골몰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만일통을 위한 신라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곧바로 사만은 내전, 즉 후삼국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신라는 원래의 영토로 쪼그라들었고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고려와 후백제로 부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후삼국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고려로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만 분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바 고려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신라가 남긴 과제 사만일통을 달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에게도 사만일통은 여전히 버거운 사업이었습니다. 호족 연합정권으로 출발한 탓인지 고려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면 지방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무신정권의 시대에서는 백제와 신라를 참칭하는 반란도 일어났고 아예 고려 왕조를 두고 고구려를 사칭하는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고구려다 이거죠.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옛 삼국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분열의 전통으로 인해 사만일통은 머나먼 이야기 같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만 같았죠.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 마치 전혀 만날 것 같지 않던 물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듯이 사만일통은 달성되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킨다 하죠. 바로 사만인 모두에게 공통된 적 몽골과 왜구가 출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외적의 침입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겠지만 외침이라는 공통의 사건을 겪은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분열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임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기도 했죠. 이제 외침의 시대를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들어 하나의 정체성으로 똘똘 묻힌 고려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원했습니다. 당시 새로이 등장한 고려 말의 개혁 세력들은 고려라는 국명의 폐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려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본래 고려는 고구려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고구려로 알고 있는 이 나라의 진짜 이름은 고려입니다. 고려는 서만 중 가장 강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고려시대의 고려는 이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한반도의 북부 지역만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고려의 개혁 세력들은 이 이름이 사만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사만일통을 달성한 국가의 새로운 이름으로 사만, 그 이상의 이름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만인들의 근원지로 알려진 나라, 우리에겐 고조선으로 알려진 태고적 국가 조선이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이름을 내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사만 땅에는 세 나라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란이 있었을지언정 최소 이 세 나라를 참칭하진 않았죠. 진정한 의미의 사만일통이 달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새로운 시대의 사만을 뜻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이 명나라 태조 홍무제가 선택해준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근대 이전 한반도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원 왕조에 의한 질서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중국의 조공을 바쳤고 이 나라의 모든 군주들은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최후의 국가 조선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아니, 더 심화되었죠. 아예 조선은 사대주의를 표방하며 스스로 신화국을 자처했으니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실리를 위한 사대였을 것이지만 사대는 점차 그 자체로 사대부들 사이에서 도덕적 정당성마저 갖게 되었죠. 어느새 명은 조선의 진짜 군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이 청으로 교체되고 나서도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죠. 조선은 명 대신 청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영원할 줄 알았던 중화의 질서는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편전쟁, 청일전쟁, 그것도 너무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바람에 이를 지켜본 조선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좋았든 싫었든 2000년 이상 한반도가 속해 있었던 국제질서가 무너져버렸으니까요. 조선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약육강식의 세계질서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제 조선의 운명은 백척간두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구가 제시한 주권국가라는 개념, 이것을 조선이 가질 수만 있다면 조선은 새로운 국제질서 내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군주 고종은 중국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름 조선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이 땅을 부르던 이름 사만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오랫동안 이 땅을 불러온 말이었지만 하나의 국명으로 쓰여본 적이 없던 바 타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력이 없는 순수한 우리의 이름이었죠. 그는 이 사만의 의미를 더욱 확장한 이름 대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을 자신이 만들어 나갈 제국의 국호로 삼고자 했습니다.